4번 세대 구분형 공택을 함께 보십니다. 나중에 한 장짜리 보시면서 한 장짜리 나오는 용어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하면 네이버에 지식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숙지하시게 된다면 출제되는 문제를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함께 보실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얘는 별표 3개하고 보시는데, 우선 교재 보십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없는 대신 있는이라 말 나오게 되면 그게 틀린 지문이 되길 겁니다. 공동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어하우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쉐어하우스는 세대 구분형 공택이 아닙니다. 방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쉐어하우스이고,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은 만약 30평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그 30평짜리를 10평씩 3개로 나누게 되었을 때 각각의 주택 내부에 새로운 경계벽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독립된 출입문과 각각의 공간에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는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2년쯤에 40평대 아파트와 60평대 아파트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평형의 분양을 촉진할 목적으로 법정 세대수는 하나인데 주인이 공간 일부에 거주하고 다른 공간을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주거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법정 세대는 하나이지만 구분된 각각의 생활 공간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렇게 긴 지문에 구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바꿔놓게 되면 그걸 틀린 정답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현재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그 건설 기준,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한 장 넘기시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면 4개의 요건을 충족한 때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둘 것. 그래서 욕실부터 현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그리고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라 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애초 만들 때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인데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통합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연결물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户수의 3분의 1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3분의 1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을 바꾸어 기존 아파트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의 한 세대인데 이걸 쪼개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공동택과 관련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요건에 있어서는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고 개조할 수 있고,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특정 동의 전체 세대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바꿔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 종일 1단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은 삼성의료인이나 또는 백화점 등이 참 많다 보니 여성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원룸에 살기보다는 아파트 단지에 세대 구분형주택에 임대에 살게 되면 좀 치안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호도 높은데 그 개포 종 1단지에 세대 구분형주택 만들게 되었을 때 조합원 사이에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초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살고 일부를 임대로 살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공동택이 600세대라고 하면 600세대 전부를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없습니다. 만약 두 세대씩 구분해 살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1200세대인데 우리 주차장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이라면 600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1200세대가 모두 차를 보유하게 된다면 단지 내 주차 공간에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곤란하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사업하시는 분이 외제차만 7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세금 적게 내려고 외제차를 계속 뽑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그때는 주거 환경이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권장하는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대신 3분의 1까지라고 하면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라고 하면 3분의 1인 200세대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800세대까지라면 주차장 부족하더라도 대충 살만 한 것입니다. 반면에 기존 공동택의 경우는 지어진 지 10년, 15년 되었다고 하면 저 세대 구분형택과 관련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예처럼 3분의 1을 세대 구분형택으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10분의 1까지만. 그래서 기존 공동택이 600세대라고 하면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전체 10%만 바꿀 수 있고 만약 한 동을 구성하는 세대가 30세대라고 하면 저 30세대 중에 10세대만 한 동의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라고 하면 이런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10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얘가 올해 시험에 나올 텐데 한 장짜리 보시면서 얘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580페이지에 자금에 따른 주택 구분과 관련되어 1. 국민택이라는 말 찾으셨고 2. 민영주택 찾았습니다. 우선 민영주택을 보십니다. 국민택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택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특정 주택이 국민주택도 되고 민영주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죠. 동전의 양면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택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택 규모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걸 공적 사업체라 표현합니다. 공공이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뭐란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국가 재정으로 군인 아파트 만들어서 공급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택 규모 이하라고 하면 국민주택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대출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루트를 강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시중금리가 5%라고 하면 얘는 2.5%의 융자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뭐란다? 국민주택이라 표현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도시형 사유택입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도시형 사유택이란 300세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택 규모 줄여놓습니다.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적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5대 주차장을 확보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더라도 최대 얼마까지만? 300 미만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세대 구분형 공택도 주거 환경에 도움되는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3분의 1까지만.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택으로 만들게 되면 10%까지만 만들도록 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하게 되었을 때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300세 미만까지만 건설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하시고, 얘를 만들게 되면 도시지역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국민택 규모는 85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페이지에 3번 국민택 규모라는 말 찾으셨죠? 국민택 규모란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까지를 말하며 가로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국민택 규모는 85제곱미터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니라면 관농자를 말합니다. 읍면동으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읍과 면 지역이라면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택 규모이기 때문에 그 최대 규모는 원칙적으로 85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 단정 다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5층이라는 말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대신 원룸주택 잠깐 확인하십니다.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한 공동주택인데 세대 주거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50 동그라미 놓습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주택과 비주택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욕실과 부엌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답은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욕실부터 제외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주거전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이상 추천없습니다.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하층 설치하지 못한다. 만약 침실과 보일러실이 함께 존재한다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겠죠. 그리고 침실과 욕실이 함께 한다면 습도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이 끼치거든요. 다만 투룸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투룸이 가능한 것은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능하다. 그렇게 확인하십니다. 어차피 원룸주택과 관련되어 시험 문제 내게 되면 50제곱미터와 30제곱미터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라고 하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두 개 말고 엉뚱한 게 나올 때 있거든요. 그것만 잘 잡아놓습니다. 대신 얘는 허다하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워낙 잘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한두 개만 보게 되면 얘만 시험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꼭 한번 봐주실 것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보십니다. 얘는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에는 건너뛰더라고요. 올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복합 건축 제한 찾으셨죠? 하나의 건설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은 세대당 0.5대인데 원룸주택의 경우는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0.3대 확보하면 원룸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원룸주택으로 10세대 존재하고 한 건물에 일반 주택이 10세대 존재한다면 주차장은 15대 확보한 때 건축 허가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룸주택의 모든 분들이 차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확보되어 있는
다세대 주차장에 열대를 먼저 차지하고 나중에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퇴근하게 되었을 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동일한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 상환에 다툼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택과 도시형 주택은 같은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분쟁거리 뻔히 보입니다면 이런 것들은 아예 규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단서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 딱 한 세대로서 그 주거지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원룸주택은 단독택 소유자가 철거하고 이 원룸주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며 원룸주택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일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얼마? 딱 한 세대.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때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2번 찾았습니다. 준주거적 또는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적 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원룸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높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세대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면적 제한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그 장소가 상업지역 준주거일 때 두 세대, 세 세대도 가능하고 그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건 85제곱미터 이하이건 관계없이 일반 주택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아주 오랜 친구가 지하철역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1층짜리 단독주택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면 역세권 이해가 됩니다.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지하철역이 만들어짐으로써 해당 지역 토지 주변은 보통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도 지하철 4호선 연장하는 노선 중에 풍양역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풍양역 일대는 지금 허벌판일 텐데 그러한 곳에 용도지역이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곳에 힘들게 살고 있는 단독택에 거주하는 친구가 있다면 모든 걸 나한테 맡기면, 인생 맡기면 잘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제출받아 공사를 하시는데 1층은 반드시 상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층 상가를 만들고 얘를 분양하게 되면 토지 가격과 건물 전체 가격의 70%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팔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 5층을 어떻게든 원룸주택 만들어 놓으시고 꼭대기층에 친구분과 내가 살 집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게 되었을 때 딱 두 명이 살게 되면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삼총사라는 게 있고 여자분들은 칠공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채를 만들건 3채를 만들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 3명 이상 홀수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룸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기시면서 이분에게 편한 주택을 증언하는 것도 방법이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런 특대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라면 원룸주택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일반 주택을 세대수 제한 없이 주거점에서 제한 없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가 재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얘가 시험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얘가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올해 시험 우선순위가 있다면 얘입니다. 올해 개정된 세대 구분형 공동택, 특히 기존 공동택을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하게 되었을 때 그 개정사항을 꼭 한번 잡아내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한당동이시면 1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건강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챙기시고 4번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는 말 찾으셨죠. 얘는 표현만 이해하십니다. 여기 토지 임대 분양 주택은 보통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함께 넘겨주는데 얘는 땅 주인과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형태입니다.
다만 얘는 나중에 우리가 몇 개 정리하실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토지 임대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주택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용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을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재건축 요건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만 나중에 보십니다. 대신 지금 이 표현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사업체가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주택만 소유권 넘겨준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일반 국민이나 외국인이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에 귀한 동계 올림픽 선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러시아에서 좋은 아파트를 몇 개 받았다지만 다 포기하고 넘어오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건물만 가지고 땅은 국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오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삶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 다르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 장수면주택이라는 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장수면주택은 수명이 긴 게 아니라, 장수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수명이 긴 주택을 장수명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준공후 30년 지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가능한데, 얘는 7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충 7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장수명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수명주택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갖추고 있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주택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래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로 해놓습니다. 있는 대신 없는 들어가 있으면 틀립니다. 지금 세대 구분형 공색은 구분 소유할 수 없느냐 돼 있었습니다. 그게 있는으로 바뀌어 있으면 틀리고, 얘는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 말 대신 없다로 바뀌어 있으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것만 잘 주의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준주택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 나올 일 없습니다. 대신 준주택은 주택 2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건물을 말합니다. 노인 복지주택, 오피텔, 기숙사. 그래서 작년에 요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노 다른 사람 기억나시죠? 이들은 기술 참 많던데요. 그래서 오노 닭입니다. 오피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작년에 학교 가신 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 잘 정답 체크했는데 한 번 더 보아가지고 이 문제 틀렸다 하시더라고요. 앞에 오노 닭이만 참 나와주면 좋은데 앞에 3층짜리, 4층짜리 이런 게 붙다 보니까 두 번째 검토하실 때 헷갈려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분에 걸쳐 공법과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게 되면 첫 번째는 집중 열심히 하셔서 문제 푸시게 됩니다. 근데 시간 넘는다고 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정신력은 소모할 만큼 소모한 상태에서 답을 바꾸게 되면 열에 9번 틀린 답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봤을 때 틀렸는데 두 번째 봤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시간 남는 게 있다고 하면 그냥 주무시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남는다고 하면 내가 뭔가 건너뛰고 밀려 쓰는 게 있는 거 없는가, 그것 확인하는 게 필요하시지, 그때 정답 바꾼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시간을 안분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최소 3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3번 이상 보셔야만 내가 학교론이나 민법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 안분이 필요한지, 만약 뭐 민법이나 학교론이 올해는 학교론 어렵습니다. 작년에 민법 어려웠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학교론 어려웠고 한 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학교는 어렵고 민법은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그거 하실 때 내가 어떤 특정 과목에서 점수 잘 받겠다고 해서 60분, 70분 다 사용하시고 나머지 한 과목을 30분에 푼다고 하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다 놓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과락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 안분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민법에서 얼마 안에는 푼다, 그 생각 드신다면 그 시간 안에 풀고 못 푼 게 있다면 일단 건너뛰셔야 됩니다. 결론 다 푸시고 나서 좀 시간 남는다고 하면 그때 못 푼 문제를 손 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시간 안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체크한 것은 답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러셔야 됩니다. 10%밖에 정답 찾아가는 거 없습니다. 90%보다는 바꾸면 안 됩니다. 58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공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최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 찾으셨죠?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폭리설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안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실로 분류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가로 해놓습니다. 1번 철도, 그리고 2, 3 묶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는데 단지 한가운데 철도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주택단지의 한쪽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존재할 것이고, 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철도 넘어 이곳의 공용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도 등이 단지 한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분류하고, 이쪽 부분에도 관리사무소나 어린 놀이터 등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분리된 각각의 주택단지가 되게 됩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리 기준과 관련되어 우리 2번 보게 되면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03년도가 2004년도에 제가 인천에서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4월 달에 로또에 1등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 중에 재미로 로또를 구입하게 되면 28을 반자도 놓고 한번 해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8 집어넣고 1등이 되셨는데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대신 그 당시 학원에는 한 700명 정도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 사라졌다 할지라도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자 모임에 자기가 사놓은 고깃집에 다 초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로또 구입하시게 되면 반자동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활용하실 방법으로 28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의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20 대신 10이 나옵니다. 10m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부대시설 찾으셨죠?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추천호입니다. 시설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건축설비 추천호입니다. 여기 건축설비는 기계 장비를 건축설비라 표현하는데 하나 재미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국기 개양대 있거든요. 국기 개양대는 건축설비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우리 국기 개양대를 내리고 올리고자 한다면 짝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장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기 개양대도 건축설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니면 줄을 당기더라도 도로에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건축설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어린 놀이터와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동원해놓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한유총 사건을 경험하신 바 있습니다. 유치원 올해 논란 끓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치원은 주택법에 따르게 되면 어디에 속한다? 복리시설. 그래서 저 유치원은 교육시설, 학교가 아니라 주택법에 따르게 되면 복리시설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경로당 등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경로당에 입실할 수 있는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로당 하시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잠자던 이유가 아주 깨끗한 기운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함께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이 경도당 가면 탁한 기운만 내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가 되시게 된다고 하면 바로 토익 공부하러 가거나 또는 공무원 학원을 좀 방문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공무원 학원 강사들 중에 TV에 나오시는 분 중에 설민석이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저랑 나이 비슷하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랑 별반 차이 없었는데 갑자기 MB 때 공무원 시험과 관련되어 수학 뭐 몇 개 집어넣다 보니까 그분이 완전 스타 되시더라고요. 원래 수능 하시던 분인데 수능이면 30대 중반이면 아웃되실 나이시거든요. 그분은 MB한테 좀 감사하게 느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2번씩 보톡스 받다 보니까 얼굴이 뽀샤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 만나시게 되면 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올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 중개사 공부보다는 마음 편하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예, 경도당보다 토익 학원이나 공무원 학원을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신 얘는 어디에 속한다? 복리시설에 속한다라는 걸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간시설이라는 말이 있고 간선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선시설 찾으셨죠?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 수도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지역 난방시설이라는 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단지 안에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설치하고 이 전기, 수도 시설은 단지 밖의 전기, 수도 시설과 연결해야만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1, 2, 3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간시설이고요. 1번, 2번 중에 먼저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 해서 기간시설이고 저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는데 가끔 1번 국도에서 2번 국도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란다? 간선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입니다. 단지 경계선 넘게 되면 단지 내 도로 아니죠. 걔를 진입도로라 하고 저 진입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밖의 기간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이 말은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그 간선시설 범위에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도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고양시에 지역 난방이 파손하여 인명피해 발생했던 것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난방시설은 부대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진입도로는 부대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있다면 지역 난방시설과 진입도로 이 두 가지를 간선시설로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이해하십니다. 통상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시설, 이것을 간선시설이 하는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경계선까지만 간선시설이 아니라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일부 간선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경우는 어디까지만 간선시설이다? 단지 경계선까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기간시설이 간선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 등을 공급하게 되었을 때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정압조정실이라는 것을 함께 설치하게 됩니다. 도시가스는 일정한 밀도에 따라 그냥 공급했다가는 건물 한 층에 가스가 몰리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25층까지 도시가스가 골고루 공급되기 위해서는 압력 조정하기 위한 정압 조정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압 조정시설을 단지 경계선까지가 간선시설에서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한번 찼을 때 가스 폭발 사고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손을 타지 않는 단지 안에 아주 좋은 곳에다가 정압 조정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거기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케이블 TV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지어진 지 20년, 25년 된 아파트에는 저 케이블 시설을 아파트 만들 때 없었기 때문에 주택단지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선을 세대에 연결시켜 케이블 TV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차단 밸브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차단 밸브를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 차단 밸브를 잠궈버렸을 때 그 겨울에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우리 남양주에도 모 아파트가 겨울에 고생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어진 지 몇 년 안 됐다던데. 작년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경계선까지가 간선시설이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일부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 찾으셨죠? 공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을 할 것, 3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공별 분양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아파트 분양 잘 안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됐던 적. 그래서 2012년 정도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2019년인데 요즘 팔겠다는 분은 많으신데 사겠다는 분은 없으시고 전세 찾는 분은 많는데 전세 놓겠다는 분은 또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여튼 뭐가 좀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한 내후년 지나게 되면 해소되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까지는 지금 정책 기조 계속 하고요.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약간 좀 안 좋은 결과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과 관련된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게 될 겁니다. 대신 우리가 처음에 이 정권 들면서 처음 가장 좋은 이야기로 해서 최저임금 올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물가 다 오르더라고요. 그냥 임금만 올라가면 참 좋은데 나머지 다 올라가는 쪽을 아마 이번 정권 잡으신 분들이 아마 경제 쪽에 대해서는 아마 초짜가 아닌가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좋은 것 하나는 보이는데 그게 어떤 파급 효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좀 생각 못하는 그런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 않으십니까?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제 정책이 좀 있다 보니 지금 부동산 거래도 작년에 4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국간의 예산이 참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세금 잘 받아놓았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어디에서 세수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분명 나쁠 거고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좀 이상한 결과 나온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 준비하기 위해 좀 경제 정책이 많이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마 내가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그때가 그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 집값 많이 올라갈 때쯤 해서 팔겠다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 확보하고 그 매물을 좀 소화시킨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 경기 안 좋고 학원도 경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학원 중에 300명 이상 앉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절반 이상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신 상태이거든요. 우리 원장님도 많이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특강하자고 하면 특강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아시는 분 있으면 손잡고 이러시는 것도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좀 나쁘지만 아마 2020년 후반쯤 되면 그때 내가 원하는 물건 탈 수 있는 그 시기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따시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습하신 상태에서 내가 부동산 중개업에 다시 처음 시작하시게 될 때 경기가 상승 곡선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기본만 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경기 타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연습되고 훈련돼야만 경기 탈 수 있지, 가끔은 경기 좋아지는데 나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올해 잘 따시고 한 내년 정도 연습하시고 경기 좋았을 때 호경기에 함께 편성하시는 게 짧은 시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갭 투자만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4년 전쯤에 만들어진 게 강원 쪽에 경복궁 자이 아파트 있거든요. 그 경복궁 자이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6억 7천 8천 정도였는데 그걸 당첨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팔까 말까 했는데 제가 팔지 말라 했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8천만 원의 피를 보장해준다 해서 낸 거 팔았다 하시더라고요. 당첨될 때는 내 돈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통장만 이용되니까. 그리고 왜 팔았냐 하니까 저보고 밥 한 개 사주려고. 그리고 딱 석 달 지나서 그게 10억 찍어버리고,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그게 분양권이 18억까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억울해하는 게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기 탈 때 잘 타게 된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돈을 버실 수 있는 게 이쪽 부동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경기 나쁘다는 이야기들은 생각났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 공구별 분할 사업을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최근 서울에도 홍제동과 태릉 쪽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청약할 때는 한 3대1, 5대1 정도 되었는데 실제 계약 체결안이 분양 세대 70%만 실제 계약 체결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한 2년, 3년까지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2012년처럼 똑같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데 불구하고 큰 돈 들여서 아파트 만들게 되면 그 회사 성공하겠습니까? 부도나겠습니까? 부도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분양 잘 되는 지역인지 미리 간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맛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세대 중에 몇 세대만, 300세대만 미리 만들어 보고 분양 잘 된다 싶으시면 나머지를 함께 건설하면 되죠.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해결 방책으로 우리 주택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공구별 주택 건설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공구의 세대수가 최소 얼마? 300세면 나머지 공구도 최소 300세는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주택 단지의 규모는 몇 세대이다?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 300.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단지 규모는 최소 얼마? 600세대 이상일 것. 그래서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 놓습니다. 여기 8번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하반기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진짜 미분양 사태 많이 발생하면 얘가 치사성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얘는 시험권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한 8월 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8월 달에 문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개정된 사항이나 경기 동향이나 시사성을 고려해서 시험 문제가 좀 선택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9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개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사실 교재 순서대로 했는데 나중에 한 장짜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주택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공공택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 택지는 공동택,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택지라 표현하는데, 얘를 공공이 사용하여 택지 개발하게 되면 걔를 뭐란다?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지정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그 왕숙지구는 매매 방법으로 땅을 사들이겠습니까? 강제 수용하겠습니까?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게 조성된 땅을 뭐란다? 공공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왕숙지구 가보시게 되면 보통 관농자에 해당되는 땅인데 평당 거래 가격이 한 150만 정도 하거든요. 150, 200만 원 하거든요. 그걸 70만 원대에 강제 수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0만 원대에 강제 수용하게 되면 한 평에 지하 매설물이라 해서 지하시설이라 해서 전기, 통신, 수도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도로 깔게 되면 평당 대지 조성 비용이 보통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가가 얼마이다? 한 150만 정도이고, 얘를 감정평가하게 되면 지하철역 주변이라면 갑자기 평당 1000만 원대가 오르겠죠. 대신 얘를 임대주택이나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건설 공급하게 되면 그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좀 저렴하게 한 500, 700 정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건축하게 되면 건물 건축하는 순수한 공사 비용이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가 조성되게 되면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대충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억 5천, 2억 3천 정도인데 얘가 좀 그래도 서울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가격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으시면 나중에 꼭 어떻게든 분양 자격 요건을 잘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 전혀 와닿는 소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공공택지 얘는 작년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지정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28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다지만 28회 때가 아니라 28회 때면 한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 하여튼 2년 전인데 지금 다시 시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이 공공택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용 대신 환집 방식이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공공택지는 어떤 방식으로 조성한 땅이다? 수용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 왕숙지구의 경우는 6만 6천 세대 아파트를 만든다는데 걔를 현대건설 혼자 만들겠습니까? 여러 건설회사에서 만들겠습니까? 여러 건설회사에서. 그러면 여러 건설회사에서 공공택지의 땅을 일부 분양받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게 뭐다? 주택단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28이란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각각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분리 요건 28이었습니다. 로또 앞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28을 이용한 반자동, 그리고 제가 3분의 1 떼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때도 밥 한 끼 먹고 빠이빠이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단지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하죠.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 적용 대상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하고,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일 것? 300세대 이상일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각각 두게 되는데 여기 주택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에 나오질 않지만 주택과 비주택의 절대적인 요건은 무엇이다? 부엌, 욕실 갖췄다면 주택이고 없으면 비주택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에도 화장실은 있지만 욕실은 아니죠. 탕비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엌은 아닌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비주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비주택이지만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준주택이라 한다. 특별히 준주택과 관련되어 우리 얘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볼 일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십시오. 나중에 기출문제 이거 틀린다 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틀릴 상관은 없습니다. 나올 걸 맞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30세대가 모두 내가 살 집은 아니죠. 팔집, 분양할 집일 겁니다.
그러면 저 3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주택에는 광해 단독주택 중에 시장님이 살고 있는 공관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기숙사는 준주택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분류함에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통적인 시험거리였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이라는 말 기억나시고 300세 미만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 기억해 주시며 원룸형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50, 30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대 건설할 수 있는 규모는 주거절 면적이 50, 투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주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특별히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은 딱 한 세대 일반 주택 건축할 수 있죠. 그 한 세대 요건은 85제곱미터 초과할 것.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원룸주택은 세대 제한, 전용면적 제한 없는 일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거 나올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작년에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까지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 얘가 오지 쓴다 문제는 쉽지 않지만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숫자 짝 지어진 것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초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되었다고 하면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전체 주거절 면적 중에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만들 수 있고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 같이 전체란 말 쓰지만 애초 만들었다면 3분의 1까지 33%를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기존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10%까지만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바꾸게 되었을 때 한 동의 세대 수 중에 3분의 1까지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관한 것을 빈칸 만들어 놓고 적합한 것, 짝 지은 것, 진 것 찾으라고 하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보셨습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민택은 공공이 건설하거나 재정, 기금으로 만들어진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국민택 규모 이하는 원칙 얼마? 85, 최대 100이라는 말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형 주택이라는 말과 이상한 이야기 있는데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다른 보칙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부의 보칙 부분과 연결되어 나중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한번 보시든지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주택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부대시설과 주민의 생활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복리시설, 다만 이 복리시설에 유치원은 포함된다? 빠진다? 포함됩니다. 작년에 도정법에 공동이용시설이 있거든요. 그 공동이용시설 아닌 거 찾으라고 했을 때 유치원이 도정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치원이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포함됩니다. 만약 올해 시험에 주택법령상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리시설이 아니고 교육시설이다. 이 말 나오면 그거 틀립니다. 도정법에서는 도정법은 아직 안 하셨죠? 도정법은 마음 편하게 내리 찍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10회독인가 12회독 했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몇 개 맞았냐 물어보니 6문제 중에 2문제 맞췄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내리 찍었는데 하나 맞췄다 하시더라고요. 도정법을 12번 보나 한 번도 안 보고 찍거나 점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신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도정법을 25번 보시면 그때는 출제되는 6문제 다 맞춥니다. 근데 25번 보실 정도면 민법 회독수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중개사법 그거 보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대해서는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 필요한 부분 딱 3군데에서 4군데 이야기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영화 한 편 더 보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복리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간선시설에 관한 내용 보셨는데 진입 도로는 간선시설이죠. 그 개념만 잡아놓으십니다. 그리고 쉴 때 되셨기 때문에 쉬었다가 리모델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